빗썸에서 터진 2000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뉴스 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아, 내 계좌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럼 평생 놀고 먹는 건데. 네, 솔직히 아쉽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나한테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사고의 이면에는 내 돈이 언제든 영원이 될 수 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추악하고도 위험한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2천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클릭 한 번에 잘못 배달되는 곳에 과연 내 자산을 믿고 맡겨도 될까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거래소가 우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위험한 숫자놀이의 증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60조 원 횡재의 달콤한 상상을 깨부수고 오지급 사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면 다음번엔 오입금의 주인공이 아니라 증발한 자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빗썸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진짜 뒷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보내려다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소식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돈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사고가 나면 내 돈도 사라지거나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예금자 보호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 듯한 느낌을 주기에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이 국가의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되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금고라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거대한 디지털 장터에 가깝습니다. 이 장터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2천억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사용자 보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 돈을 맡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어떤 지식과 준비가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맡기는 것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 둘은 금융 시스템의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해 없이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교환하거나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할 수 있죠. 동시에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현금을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관리하듯이 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거래소 사이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규제 수준입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강력한 규제 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등 일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은행 수준의 포괄적인 고객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둘째, 자산의 보관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주로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나누어 보관합니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거래가 빠르고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단절된 물리적 형태로 보관되어 해킹 위험은 낮지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 자산의 상당 부분을 콜드월렛에 보관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노력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호장치는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2천억 오지급 사고와 같은 문제 발생 시 고객 자산 보호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으로 고객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복구하거나 보상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주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릅니다. 거래소 자체의 노력과 보안 시스템에 의존할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예금자 보호와 같은 강력한 안전망이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산 회복이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고작 2,000원을 보내려다 2,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잘못 나갔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하게 들립니다. 대체 오지급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세계에서 오지급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량 오지급, 즉 보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주소 오지급, 즉 받아야 할 사람의 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번 2,000억 사건은 수량 오지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와 사람의 실수입니다. 먼저 시스템 오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코드의 결함이나 버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 처리 방식의 오류, 단위 변환 오류, 예를 2000 사토시를 2000 비트코인으로 인식하는 등 혹은 특정 조건에서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프로그램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사소한 코드 한 줄의 오류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 파급력이 엄청나죠. 이번 2,000억 사건도 거래소의 특정 기능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잘못 계산하는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래 2,0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내려 했으나 시스템 내부에서 계산 과정 중 소수점 위치를 잘못 인식하여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가 송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실수 또한 오지급의 주요 원인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복잡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이 직접 입력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소 하나만 틀려도 돈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또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과정에서 단위를 혼동하거나 송금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송금액을 입력할 때 숫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빼먹는 사소한 실수가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실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막긴 어렵습니다. 2,000억 사건은 시스템 오류에 기인했지만 사용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러한 실수가 언제든 우리의 거래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지급 사고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 거래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비가역성이라는 말은 한 번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의 경우 만약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차고 송금 반환 신청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 등을 통해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관리자가 개입하여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모든 거래 기록이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기록되며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 번 찍힌 도장을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삼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이 암호화폐를 잘못된 지갑 주소로 보냈다면 그 거래는 블록체인의 영왕이 기록되어 버립니다. 잘못된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거나 혹은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지원하지 않는 주소인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는 소각되거나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설령 잘못 보낸 지갑 주소가 실제 소유자가 있는 유효한 주소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2,000억 오지급 사건 역시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핵심적인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금액이 송금되었지만 블록체인상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래소는 오지급된 암호화폐를 되찾기 위해 송금된 주소의 소유자와 접촉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주소의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받은 암호화폐를 다른 곳으로 전송해버린다면 거래소로서도 손을 쓸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오지급과 같은 실수에 대한 위험을 극대화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잘못 송금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법적 보호 장치도 존재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지급된 자금을 받은 주소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은 자는 이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지급된 암호화폐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익명성과 해외 서버 사용 등으로 인해 수취인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은 어떨까요? 이번 2천억 오지급 사건의 경우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이라면 거래소는 이를 복구하거나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자체적인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하여 고객 자산의 일정 비율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호기금 등을 조성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금은 거래소마다 규모와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호 수준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오지급된 암호화폐가 회수되지 못하고 거래소의 준비금으로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래소 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과 같은 강력한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누가 책임지느냐는 오지급의 원인이 무엇인가,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거래소의 재정 상태와 보험 여부는 어떠한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은행 예금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은행 예금에는 예금자 보호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의 예금을 일정 금액, 우리나라의 경우 원리금 포함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파산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이자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예금자 보호가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가 아직 법정화폐와 같은 명확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통일된 규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국가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공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자 보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고객 자산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체 보험기금을 운용하거나 유명 보험사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에 보관하여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거래소의 자발적인 노력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보호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사고나 손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파산이나 개인 투자자의 단순 오지급 실수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자산이 유실되거나 심지어 거래소 자체가 파산하게 된다면 당신의 암호화폐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금자 보호 부재라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은 분명 크지만 2천억 오지급 사건과 같은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현실적인 대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소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같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오랜 운영 경험과 높은 신뢰도를 가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보험 가입 여부, 고객 지원 체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작은 거래소보다는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가 보통 더 나은 보안 인프라와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래소 보안이 뛰어나더라도 개인 계정의 보안이 허술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2FA, 2단계 인증은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글 OTP와 같은 2단계 인증은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당신의 계정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상한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는 피싱 공격의 주요 수단입니다. 또한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능은 미리 등록된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하여 혹시 모를 해킹 시도에도 자산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오지급 방지를 위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암호화폐 송금 시에는 지갑 주소를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처음과 끝 몇 자리만이라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액을 송금할 때는 먼저 소액을 시험 삼아 보내본 후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테스트 송금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가 이처역 같은 불상사를 막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콜드 월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장기간 보관할 예정이거나 투자 금액이 크다면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맡겨두기보다는 하드웨어 월렛과 같은 콜드 월렛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해킹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2천억 오지급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암호화폐는 분명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통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구조적인 위험과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거래의 비가역성,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재한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무작정 암호화폐 투기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안대를 쓰고 절벽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이해하고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2천억 오지급 사건은 우리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적 한계와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당신의 지식입니다. 어떤 거래소를 선택할지, 개인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지, 송금 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그리고 고액 자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불안함 속에서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단순히 수익률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산 보호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2천억 오지급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쉽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